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1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에서 라오스를 맡은 한국외대 태국어과 이요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화면상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라오스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메콩 내륙 국가에서 메콩 연계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라오스와 메콩의 어떤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메콩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메콩강입니다. 네, 이 메콩강은 총 6개국을 이제 흐르는 그런 국제하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볼 때 이 중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라오스가 이 메콩의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라오스잖아요. 그래서 유역에 있어서는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량으로는 35%. 그러니까 뭐 다른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로 많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또 라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스를 이야기할 때 메콩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반대로 메콩을 이야기할 때 또 라오스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서로 굉장히 운명적인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메콩은 어머니의 강이란 뜻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에 그런 농업 용수가 되기도 하고 식수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업을 하면서 여기서 또 생업을 일삼는 정말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고귀한 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메콩강이 라오스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 메콩 지역이 그동안 태국을 제외한다면은 매우 그 저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가 이제 공산화가 돼서 오랫동안 이제 그런 경제 발전에서 소외가 돼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쪽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라오스가 이제 내륙 국가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지역의 여러 그 물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철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뭐 이 메콩강을 이용한 그런 해상 그런 수상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라오스가 이런 전체적인 메콩 경제의 동력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라오스 2019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라오스 정치는요. 라오스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우 안정된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정권 교체나 이런 것들도 아주 특별한 잡음이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권력이 이양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당으로서 이제 라오인민혁명당, 그러니까 유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장관, 국회의장 같은 그 고위직을 다 겸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5년 단위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대통령, 총리 이거는 2016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년이니까 2021년 이제 내년에 이제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견고하고요. 야당이라는 것도 없고요.
무소속은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친사회주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9년에 있었던 좀 특이한 사항은 뭐였냐면 이 반체제 인사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드 사야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프릴라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단체의 멤버고요. 이제 태국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정부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그 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6월에. 그때 이제 라오스를 비난하는 온라인 영상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 8월 26일에 방콕에서 이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재까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실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는지 또 생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그 국제인권단체에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태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냐, 라오스가 개입을 하지 않았냐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좀 해결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삼각 개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메콩 국가들 간의 어떤 그런 협력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이 국가와 또 이제 라오스가 3국이 협력하는 그런 트라이앵글을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3개국이 국경 중심으로 이 1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제 베트남 기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기업은 116개 사업에 3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무역들이 앞으로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지역 간의 연계성. 사실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다 그 관광으로서 엄청난 그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국가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2년간 사실 좀 분쟁 지역에서 좀 군대를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국경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물리적인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제 그런 긴장이 약간은 남아 있었는데, 2019년에 이게 이제 철수를 함으로써 완전하게 어떤 그런 평화적인 체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삼각개발은 더욱 탄력을 좀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강국,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와의 그런 협력도 상당히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대1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대1로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9년 4월에 분양 보라치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개최하는 이 1대1로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중국 라오스 공동체 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발표를 하면서 이 중국과 라오스 간의 상당한 그런 협력의 의지, 그런 동반자로서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표방을 했습니다. 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콩 일본 방문을 해라는 것을 또 2019년에 이게 딱 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5월에는 또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에게 이제 복수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약속을 또 하면서 이제 라오스에 대한 또 러브콜, 또 라오스와의 그런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인데요.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일본은 전통적으로 라오스하고 좀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협력의 그 연결고리가 매우 좀 약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2019년 12월에 이 라오스와 러시아가 공동 군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군사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베트남 이외의 국가와 군사훈련은 최초였다.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군 간부가 이제 러시아에서 연수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또 더불어서 이 러시아제 탱크나 또는 전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라오스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러시아가 좀 라오스를 이런 자신의 그 군수품을 수출하는 그런 수출 시장으로서의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라오스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2019년에 명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라오스의 경제는 이제 좀 명암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부분도 있었고, 좀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성과로서 이제 GDP가 이제 명목 GDP가 200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라오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제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해온 하나의 성취로 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한 3,000달러 정도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 15년 전만 해도 뭐 300달러, 400달러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한 8배에서 1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생산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또 제조업 성장률이 8.1% 정도 성장했다는 거, 달성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높은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진했던 부분은 이제 2019년 GDP 성장률이 이제 한 6.4%였는데 이게 최근 10년 이래 가장 최저입니다. 사실 6.4%도 낮은 건 아닌데 워낙 그동안 이제 높게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낮게 느껴지고 있어요. 정부가 원래 목표한 바는 6.7%였는데 정부 목표보다도 한 0.3% 정도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이게 이제 우선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이 40년 내 최악의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농업 생산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 좀 부정적으로, 또 어업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고요. 또 반대로 9월에는 또 남부지방에 홍수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그 경작된 여러 농작물들이 이제 많이 유실이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좀 겹치면서 이런 자연재해들이 전반적으로 이 라오스의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좀 공존하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그 인프라에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콩 그 내륙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 지정학적 요충지죠. 5개국하고 이제 접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륙 고립 국가였는데 이게 이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아세안 물류 흐름의 맥을 끊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내륙 연계 국가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가장 그 상징적인 사업이 뭐냐면 이 중국의 쿤밍이 있습니다. 예, 쿤밍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부터 비엔티안까지 총 420km, 그러니까 약 한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자, 이 거리에 철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철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철도 거의 없습니다. 그 비엔티안의 그 태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비엔티안 타나랭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 3.5km 정도 외에는 사실 철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다 무려 420km, 그러니까 그냥 국토를 완전히 종단하는, 저 북부부터 중부까지 종단하는, 그래서 이제 그 비엔티안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철도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무려 6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 라오스 역사상 가장 최대의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건설이 되면 이제 라오스는 이제는 연계 국가로 바뀌거든요. 그 철도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상품들이 이 아세안으로 넘어오는 거고, 또 아세안의 상품들이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하나의 큰 그 혈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열심히 짓고 있고, 지금 한 2021년 정도에 완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이 여기에 이제 절대적으로 지원을 이제 많이 하고요. 그래서 건설 비용의 7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 라오스는 30%만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라오스는 그냥 거저 이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철도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제공하는 것을 다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00% 중국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속도로 보면은 승객용은 160km, 화물용은 120km.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라오스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이게 뭐 여기서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비엔티엔에서 뭐 루앙프라방까지 불과 뭐 한 뭐 2, 300km 밖에 되지 않지만 자동차로 한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만큼 아주 열악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뭐 불과 한 2, 3시간 만에 라오스와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속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이제 라오스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건설 부지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 보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보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뭐 50%, 60% 가고 있는데 이 그 부지에 대한 그 보상은 거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95%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 갈등이 좀 있고 좀 어떤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을 이제 수요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라오스 국가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또 노동력이 또 수요가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노하우를 습득하고 또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채용을 한 걸 보면은 라오스인은 2,000명이고 중국인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노동력을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인 인건비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환원될 뿐이지 라오스 경제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프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메콩 본류댐이 이곳에서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콩강이라는 것이 아까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긴 국제하천인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 지류댐은 있었어요. 지류댐은 좀 있었지만 본류댐은 이 환경적인 그런 재앙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들 이제 반대도 하고 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최초의 본류댐인 사이브리 댐이 2019년 10월에 완공이 됐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그 전력 기대량은 1285메가와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충주댐의 무려 4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2호 본류댐이 이제 돈사홍댐인데 이거는 2019년 12월부터 이제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이거는 260메가와트. 여기에 비해서 좀 규모는 작습니다만 돈사홍댐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됐던 거는 이게 이제 캄보디아하고 상당히 가까운 국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의 하류에 있는 그런 여러 거주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리고 여러 생태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냥 라오스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한쪽은 개발이 되고 있으나 또 한쪽은 환경에 있어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사례로 이제 제가 2019년이 40년간 최저 수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비가 실제로 적게 왔어요. 예, 비가 실제로 적게 와서 이게 지금 비엔티안의 그런 그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우기 때는 보통 여기까지 꽉 찹니다. 우기 때는 물이 그냥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데 이게 우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묻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뭐 거의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건기 때는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우기 때 이렇게 하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실제로 좀 비가 덜 왔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메콩 상류에 중국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콩 상류에 건설되어 있는 중국댐이 이곳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실제로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프라 확대라는 것이 경제적인 수치를 볼 때는 뭔가 뭐 GDP를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부작용이 또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라오스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 동안에 특이했던 점은 두 차례나 정상회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2019년 9월 5일에 비엔티안에서 이제 정상회의를 했고요. 또 한 번은 11월에는 또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그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이 우리 한국이 특히 그 라오스하고는 이 ODA 부분들, 그래서 이제 총 33억 달러 정도 이제 했는데 누적액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로 했고요. 또 2023년까지는 또 신규로 또 총 5억 달러를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라오스에 대한 그런 ODA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메콩 비전이라는 것도 이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이제 모토는 뭐였냐면 이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또 지속 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 상생 번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그 주제로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노력, 외교적인 노력에 반해서 이제 경제 부분은 좀 부진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무역 부분을 보면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이렇게 그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수출액도 감소하고 있고 수입액은 이제 뭐 수입액도 뭐 전체적으로 좀 감소 추세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은 좀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늘어나야 정상인데 이 얘기는 이 한국과 라오스의 무역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뭐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역 부분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거는 그만큼 한 라오스 경제협력에 어떤 그 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투자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투자도 보면 2017년에 30개였는데 신규 법인이 23개로 2018년에 줄어들더니 2019년 7개로 더 훨씬 위축이 됩니다. 투자액도 보면 이제 5,800 5억 8 예. 5,810만 달러. 5,810만 달러였는데 3,726만 달러, 그다음에 680만 계속 감소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감소 추세라는 것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개도국에 투자를 할 때에 그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그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보면 봉제 산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저임금 노동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시장으로서도 어떤 그런 매력이 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관계는 좀 위축되고 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 라오스 간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개발협력 분야다. 그래서 아까 그 신규 공여도 많이 늘어날 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메콩 유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그래서 와프라고 이제 라오스 남부의 지역에 그 앙코르와트의 약간 원조격인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지역이 이제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복원하는 것을 지금 한국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러닝이라든가 한국어 교육 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관리라든가 또 라오스 내 지뢰 폭발물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오스 2019의 그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리면, 이제 정치 부분으로는 상당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반체제 인사가 실종이 돼서 좀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런 안정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외교 부분에서는 이제 메콩 삼각 협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군사 훈련이 좀 눈에 띄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률 좀 하향이 됐고, 특정 국가, 중국이라든가 특정 산업 수역에 좀 의존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라오스는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1차는 2019년 9월에 이제 메콩에서 그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10개국을 이제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공약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국가로서 이제 라오스에 가서 여기서 메콩 비전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2019년 11월에 이제 한국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어서 한 메콩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라오스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두 번이나 만나는 참 특이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향후 협력 과제로서는 이제 한 메콩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제 어떤 것들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좀 구체적인 접근들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학계 차원에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또 실제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라오스의 그 특화된 협력 우선순위와 전략 분야가 좀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느 나라가 협력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협력을 하겠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잘 대답을 못 해요. 그럼 이제 라오스와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하겠다. 뭐 수자원을 하겠다. 또는 뭐 환경을 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좀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메콩 개발과 환경의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메콩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만 또 이제 반대로 이 환경 부분은 또 빠르게 또 파괴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한국이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2018년에 그 세남노이 세피아 댐이라고 해서 우리 SK건설, 한국의 SK건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발전이 좀 참여했던 사업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이 댐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직 해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한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 지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환경보호라는 그런 균형을 갖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또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 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또 이제 라오스 2019에 대해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